그래. 아빠랑 방송 같이 하자,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의 시선의 곽두필입니다. 옆에는 이야기 조수 디올이고요.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저승길. 우리 엄마의 이야기인데 하나 들려줄게. 때는 지금으로부터 29년 전, 갓 태어난 나랑 부모님은 독립문 근처에 신혼집을 얻으셨대. 근데 아버지가 일 때문에 지방에 자주 계셔야 했거든. 그래서 신혼집엔 엄마랑 나, 그리고 외할머니가 같이 지내게 됐대. 그 집은 다른 집보다는 저렴한 3층짜리 빌라였고 우리가 살던 곳은 3층이었어. 안방엔 큰 창문이 있었고 창문 밖엔 난간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민자 빌딩이었대.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나를 데리고 동네 마실을 나가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었대. 세댁, 저 집으로 이사 온 거 맞지? 근데 별일 없어? 그 말을 듣긴 했지만 별다른 일도 없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대. 근데 진짜 얼마 안 가서 들리지 말아야 할 게 들리고 보이지 말아야 할 게 보이기 시작했대. 자고 있는데 누가 엄마의 목에 무언가를 둘둘 감고 당기는 것처럼 목 부분이 너무 불편하고 거북했다고 하더라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안방 창문을 누가 계속 두드리는데 놀라서 눈을 딱 떠보면 검은 형체가 창문을 빠르게 싹 스쳐 지나갔대. 그때 외할머니는 아직 일을 하셔서 저녁 늦게 들어오셨고 엄마는 나랑 단둘이 집에 있었던 거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공기, 찬기. 밤만 되면 시작되는 창문 두드림과 정체불명의 검은 형상들. 엄마는 외할머니께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도 너무 어렸던지라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셨대. 그때부터 엄마는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졌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특히 목이 너무 답답해서 막 기침을 달고 사셨다고 해. 엄마 말로는 목에 뭔가 잔뜩 낀 것처럼 막 거북하고 무언가가 조여오는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엔 피까지 토하기 시작했대. 그 전까지 병원도 여러 군데 막 다녀봤지만 딱히 병명도 안 나왔고 원인도 없었대. 그 무렵부터 밤만 되면 엄마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 갑자기 짐을 막 싸기 시작하는 거야. 중얼중얼 거리면서 남자랑 같이 떠나야 돼. 남자랑 같이 떠나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 모습을 본 외할머니가 더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엄마를 데리고 무당을 찾아가셨대. 무당은 엄마를 위아래로 딱 훑어보더니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어. 딴 거 필요 없고 그 집에서 당장 나와. 바로 짐 싸. 안 그럼 너 죽어. 지금 기운이 싹 빠져서 데려가기가 딱 좋아. 그 집 정리해서 빨리 나와. 그리고 신신당부하며 이렇게 말했대. 그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낼 때 누가 창문을 두드리거나 네 이름을 불러도 절대 대답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문 열어주면 정말 큰일 나. 그날 무당집에서 돌아온 뒤로 엄마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외할머니랑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내셨대. 그 다음날 외할머니가 집주인 할머니한테 방을 빼겠다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 왜 방을 빼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죠? 그제서야 집주인은 할머니에게 실토하듯 말하더래. 예전에 그 방에 한 남자가 새들어서 살고 있었대. 하는 일도 없이 매일 술에 쪄들어서 살았던 그런 남자였고 처음엔 그 집에 여자가 찾아오는 것 같더니 서서히 발길을 끊고 나중엔 아예 안 찾아오더래. 남자는 매일같이 술만 마셨고 폐병에 걸렸는지 기침을 심하게 하고 막 피도 토하더래. 한동안 보이지 않길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온 방에 막 피를 토한 흔적이 가득했고 그 남자는 결국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다는 거야. 그런 방을 우리 엄마한테 신혼집이라고 세를 준 거였지.
외할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얘기를 바로 엄마한테는 못했고 나중에야 털어놓으셨대. 그렇게 급하게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고 무당이 말한 대로 마지막으로 하룻밤만 더 그 집에서 보내기로 했대. 새벽이 되자 막 창문을 미친 듯이 막 두드리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야. 같이 가기로 했잖아. 문 열어. 문 열라고. 문 안 열 거야? 이 모든 소리는 엄마한테만 들렸고 엄마한테만 보였어. 창문을 보니까 남자 둘이 서 있었는데 한 명은 갓을 쓴 사람, 그리고 한 명은 좀 왜소한 체구의 남자였대. 갓을 쓴 남자는 가만히 서 있었고 옆에 있던 남자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엄마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창문을 마구 두드렸대. 근데 엄마는 무당이 해준 말대로 절대 대답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었대. 그렇게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무당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무당이 말하길 그 갓을 쓴 남자는 저승사자고 그 살자한 남자가 우리 엄마를 데리러 온 거였다고 했대. 그 후로 자세한 얘긴 듣지 못했지만 간단히 제를 지내고 이사를 한 뒤에는 건강도 되찾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셔. 그 남자가 폐병처럼 기침을 하고 막 피를 토했다고 하더니 우리 엄마도 똑같은 증상을 겪었고, 근데 이사하고 나서는 싹 나으신 걸 보면 그 총각으로 죽은 남자가 우리 엄마를 저승길 동무로 삼으려 했던 게 아닐까 싶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아니 그냥 돌아가셨으면은 혼자 가시지 왜 남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사연의 주인공 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냥 그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가려고 했었나? 참 죽어서까지 이기적이다. 혹시 저번에도 말했지만 죽었을 때 이런 어떤 산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은 자기한테 점수가 쌓이나? 아니면 노잣돈이 없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대체를 하는 건가? 왜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저승사자는 왜 그걸 기다려주고 있던 거지? 우리가 저승의 법도는 잘 모르겠지만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냥 죽었으면 기억을 잊고 그냥 가면 되잖아. 승천하면 되잖아. 저승 다단계설 아닌가요? 아니 그럴지도 몰라요. 정말 포인트 같은 걸 줘가지고 인센티브 받으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정말로 괜히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만약에 지금 사연의 주인공이 겪은 이 귀신이 악귀였다면은 그냥 해를 끼치고 죽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니었잖아요. 그 집에서 그냥 혼자 외롭게 죽고, 근데 혼자 가기 싫으니까 저승사자 옆에 끼고 이 엄마를 막 부르면서 문 열어달라고, 같이 가자고. 저승길 길동무라고 하죠. 이게 왜 있을까? 이해 안 되면서도 알고 싶다. 대체 왜 그러는지. 길동무를 삼으면 마일리지가 정말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너 그럼 거기 앉아서 아빠랑 이야기 같이 하자고. 자, 그럼 애들이 더 사고치기 전에 다음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도화살. 나한텐 좀 무섭게 기억되는 일이야.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 우연히 20대 초반쯤에 친해졌고 자매처럼 붙어 다녔어. 친해진 지 얼마 안 돼서 같이 사우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걔가 브래지어 속에 부적을 넣고 있더라고. 신기해서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남자들이 자꾸 따라다녀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브래지어 안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닌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야, 남자가 따라다니면 좋은 거 아니야? 이랬더니 걔가 그냥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이상하게 따라다녀. 스토커처럼 굴고 살자시도까지 하고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거 듣고 나니까 무섭긴 하겠구나 싶었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뭐 그런 걸로 부적까지 해두나 싶었어. 이 브레이지어 안쪽에다가.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 거의 매일 얘랑 붙어 다녔는데 정말 이건 사람이 미쳐버리겠구나 싶더라고. 한 명은 일 때문에 알게 된 사장이었는데 내 친구가 21살, 그 사장이 30 중반쯤 결혼한 지 3달밖에 안 됐다고 했어.
근데 그냥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이 친구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가고 친구 집 앞에 계속 기다리고 서 있고 직장 앞에도 서 있고 선물 보내고 꽃 보내고 계속 거절해도 소용이 없었어. 내 친구는 띠동갑이 넘는 이 유부남이 무섭기만 했지. 10여 년 전 일이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계속 거절만 했어. 근데 그래도 이 남자가 계속 찾아오더라고. 1년쯤 지나니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 말이 1년이지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고 그 자체가 공포였어.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 남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야. 대학도 안 가고 집안도 어려웠던 친구는 어떤 모던 바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가관이었어. 걔랑 말 한마디 섞은 손님은 꼭 다시 그 바를 찾아오고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심지어 집까지 미행하고 연예인이 되면 이런 기분일까? 싶더라고. 완전 사생팬처럼. 그리고 1년쯤 지나서는 무려 그 바의 건물 있잖아. 그 건물주가 이 친구를 미친 듯이 쫓아다닌 거야. 그 사람은 주유소도 몇 개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친구는 그랬어. 몰라. 남자 다 징그러. 근데 그러면서도 어차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면은 돈이나 많은 사람 만나야겠다. 이러더니 결국 그 건물주랑 동거를 하더라고. 외제차 사주고 오피스텔도 친구 명의로 해주고 부모님 집도 사줬어.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걔한테 정말 많이 실망도 했고 암튼 그러고 나서 걔랑은 멀어졌어. 지금도 가끔 그 친구 생각이 나. 이 글로는 다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았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그냥 완전 반쯤 미쳐 있었어. 그런 걸 보면 정말 도화살 그런 게 진짜 있나 봐. 조금 더 얘기해보자면 그 친구는 그냥 집안이 좀 안 좋다 수준이 아니었어. 술주정에 막 폭력적인 아빠, 경제력이 아예 없는 능력 없는 엄마, 그리고 어린 동생. 이런 가정에서 자랐고 상고를 다니면서 갖은 알바로 동생 학비랑 생활비를 벌었지. 남자들 문제 때문에 일도 자주 잘렸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가 늘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나 하나 희생하면 우리 가족이 다 편하잖아. 이거였어. 내가 처음에 이 글을 쓴 이유는 도화살이라는 걸 실제로 가진 사람을 내가 봤고 그게 정말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 친구의 이야기다 보니까 사실 그대로를 쓰게 됐고 모던바, 동거 이런 단어들 때문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더라고. 근데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어. 물론 친구의 선택이 옳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 나도 그 친구랑 같이 점집도 가봤거든. 단골 점집이 있었는데 부적도 자주 갈아주고 생각해보면 얘가 굉장히 짠순이었는데 그 돈은 아끼지 않더라고. 도화살이라는 게 한두 개 정도는 있는 사람이 많대. 주변에 나 도화살 있어 하는 사람들 많은데 보통 도화살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인 거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내 친구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 걔도 죽고 남자들도 죽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기운이 엄청 셌대. 도화살에. 나도 그냥 사주 정도는 재미로 보는 편이라 완전히 믿진 않았지만 정말 무섭더라고. 지금은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겠지. 도화살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도화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도화살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인기도 있고 그리고 제가 했던 직업 특성상 연기를 하려면 도화살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든지 적당히 있어야 좋지 지금 사연의 주인공 친구처럼 너무 심하게 도화살이 있으면은 무려 이 속옷 브래지어 안 속에 맨날 부적을 넣고 다녀도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이 그냥 눈이 횟가닥 돌아가가지고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가 꽃 사들고 오고 막 야 너 나랑 결혼하자 아니 나랑 만나줘 이러고 있으니까 곁에서 보면은 배부른 소리 하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남자들의 진정성이 안 보였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벌 갑부 남자야, 사람들은 다 저를 부러워하겠죠. 야, 너는 집이 몇 채인데 뭐 힘든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만나는 여자들마다 진정성을 못 느끼겠죠. 내 배경을 보고 온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사연의 주인공이 얘기하기를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 곁에서 지켜볼 때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더라. 도화살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저도 이런 거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우는 여자. 우리 할머니는 정말 기가 엄청 세고 성격도 무섭기로 유명하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는 할머니만 보면 너무 무서워서 맨날 울었었어. 이번에 아빠가 옛날에 할머니한테 들었던 귀신 얘기를 나한테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줄게.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한 60대 초반쯤이셨을 때였대.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산에 나무를 캐러 올라가셨지. 참고로 지금도 5일장마다 나가셔서 직접 채소를 팔 정도로 정정하셔. 아무튼 우리 집 뒷산 오르는 길에는 무덤이 몇 개가 있었거든. 그날도 봉분을 따라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무덤 앞에 서 있는 거야.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절 평범한 옷차림, 얼굴도 창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살색에다가 그냥 평범한 여자 같았대. 근데 할머니는 그 사람을 보는 바로 그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대. 저 여자 사람 아니구나. 근데 우리 할머니가 원체 기가 엄청 세시거든. 겁도 안 나셨는지 그 여자를 지나쳐서 계속 산길을 올랐대.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문득 들어서 탁 돌아봤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옆에 있던 여자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던 거야. 이상하다 생각을 하셨지만 뭐 그냥 크게 신경 안 쓰고 계속 산을 올라갔지. 그 산길은 원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도 없더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캐려고 자리를 잡으셨는데 할머니 바로 옆에 아까 봤던 그 여자 있지. 그 여자가 또 서 있는 거야. 할머니는 깜짝 놀랐지만 바로 이렇게 말하셨어. 사람도 아닌 것이 왜 산 사람을 쫓아다녀? 이렇게 호통을 쳤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야. 그 전설의 고양처럼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가 아니라 꺼이 하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더래. 산속에서 그 울음소리가 퍼졌다고 생각해봐. 상상만 해도 좀 묘하지 않아? 할머니가 좀 어이가 없으면서도 아니 아직 젊어 보이는데 무슨 한이 그렇게 깊냐고 물으셨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래. 자기는 6년 전에 죽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남편이 새 여자를 들였는데 근데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막 학대하는 거야.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였지. 그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울었대.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여자가 말한 사람 있지. 그 남편 바로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인 걸 아신 거야. 그날 바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 뭐라고 따지셨대. 그리고 마을 이장님한테도 얘기를 해서 그 아이를 마을 차원에서 돌보기로 했대. 그렇게 하고는 스님을 모셔와서 제대로 제를 지내줬대. 그 여자한테.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분당 신도시 개발이 막 시작되면서 할머니의 땅값이 막 폭등을 한 거야. 완전 땅 부자가 되신 거지. 그래서 큰아빠네는 지금도 진짜 부자야. 근데 할머니의 재산을 큰아빠가 다 빼간 거야. 우리 아빠 포함한 4명의 형제는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는 상황이지. 아, 그리고 하나 더. 큰아빠네 누나 지금 미혼인데 한 달에 쇼핑만 1,000만 원씩 한대. 속상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래저래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보통 귀신이라고 딱 떠올리면 우리가 창백한 피부에 하얀색 옷을 입고 머리가 긴 여자를 생각하지만 이 할머니는 산에서 귀신을 마주쳤는데 그렇지가 않아 보였어요. 평범하게 피부도 살색이고 그냥 평범한 여자 같은데? 근데 이 여자가 귀신이었던 거야. 할머니가 기가 너무 세가지고 아마 보였던 것 같아요, 이 귀신이. 그래서 자기 모습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할머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얘기했죠. 그래서 할머니가 딱 들어보니까 아랫마을의 개! 내려가서 난리를 치고 할머니가 딱 정리를 해준 거죠. 쟤까지 지내주고. 그랬더니 보은이었는지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분당 신도시 거기 땅이 폭등을 해가지고 완전 부자가 된 거야. 하지만 그 돈을 이 큰아빠가 뒤에서 슬금슬금 다 빼돌린 거지. 그래서 할머니의 그 5 아들 중에 큰아빠 빼고 이 4명의 아들은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이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던 상황이고, 얼마나 얌체 같아. 그리고 예전엔 더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아들 있고 막 딸 둘이 있으면은 재산은 아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이런 쓰레기 같은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지금도 없지 않아 있을걸? 재산은 자식의 수대로 N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이 사연의 주인공 큰아빠도 참 욕심이 많으면은 나중에 후회할 텐데. 큰아빠의 딸, 그러니까 사촌 누나겠죠. 사촌 누나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쇼핑을 한대요. 얼마나 꼴배기 싫을까. 아 열받아. 이래저래 귀신보다 더 열받아. 더 얌체 같아 이런 사람이. 재산은 N빵을 해주시라고요. 물론 저는 외동이어서 그럴 문제는 없지만 아무튼 나중에 저도 애를 낳으면 한 명만 낳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라면은 2명, 3명을 낳아야 합니다. 지금 인구가 거의 소멸될 정도로 출산율이 0. 몇 %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녀 2명, 3명 순풍순풍 기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끔찍한 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입영 날짜가 좀 남아서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을 때 일이야. 그때 한 친구가 서울에서 오락실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오락실에서 숙식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2주 후 토요일 남동생이랑 같이 그 친구를 보러 서울에 놀러 가기로 했지. 밤새도록 오락하면서 놀 생각에 너무 신났어. 근데 친구랑 약속한 그 밤부터 좀 이상한 악몽을 꾸기 시작한 거야. 꿈의 내용은 이랬어. 친구가 날 죽이려고 막 눈이 뒤집혀가지고 날 계속 따라다니고 나는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도망가려고 해도 새들 있지, 이 새들이 내 머리를 막 쪼아대는 통에 제대로 도망을 못 치겠는 거야. 결국 꿈속에서 친구한테 머리가 확 잘려가지고 길바닥에 내 머리가 막 나뒹구는 상황까지 갔지. 너무 끔찍했어. 식은땀이 온몸에 흘러서 깼고 기분이 정말 이상했지만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좋은 징조겠지 하고 그냥 넘겼어. 근데 다음날 똑같은 꿈을 또 꾼 거야.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좀 기대가 돼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했는데 3번째 날도 똑같은 꿈이었어. 이번엔 꿈에서 깨어났는데 눈물이 막 나고 있더라고. 그리고 4번째 날 또 똑같은 꿈을 꾸고 울면서 잠에서 깼어. 너무 무섭고 찝찝해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꿈 얘기를 했고 점이라도 보자고 졸라댔지. 어머니가 결국 점집에 다녀오셨어. 그리고 나한테 해준 말이 기절할 정도로 소름이 돋았어. 꿈 이야기를 들은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들이 어디를 가려고 해?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아들 북쪽으로 갈 거야.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틀림없어. 북쪽으로 가려고 해. 거기 절대 가면 안 돼. 왜요? 아들은 한 사람만 만나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만나게 돼.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한 사람은 괜찮아.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안 돼. 만나선 안 될 사람이야. 네. 새가 머리를 쪼았다고 했지? 네. 그 사람들이 안 좋아. 만나선 절대 안 돼.
꿈에 친구가 아들을 죽인다고? 네. 그 친구 만나러 가는 거지? 가서 한번 잘 알아봐. 친구만 만나고 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해. 친구가 살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 네? 친구가 원망하는 것 같아. 아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들이 알아서 해야지. 아무튼 가지 말라고 해. 그리고 친구 잊지 말라고 해 꼭. 어머니랑 무당이랑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진짜 소름이. 서울에 간다고 한 거 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 그리고 난 아직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때쯤 엄마한테 말하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이 무당이 서울이란 말은 안 했지만 북쪽이라는 말은 정확히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막 점점 더 찝찝해지고 같은 꿈을 계속 꾸는 것도 그렇고 친구한테 목을 베이는 꿈이라는 게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야. 결국 서울 가는 거는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근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 서울 가는 걸 취소하고 잠이 들었는데 또 그 꿈을 꾼 거야. 똑같이 친구한테 목이 베이는 꿈. 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있었어. 꿈속에서 새들이 내 머리를 막 쪼는 걸 내가 피해가지고 안전하게 도망을 쳤어. 근데 결국엔 친구가 나타나서 내 목을 칼로 확 베는 그 장면이 계속 반복이 되었지.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식은땀이 막 쭉쭉 흐르더라고. 어머니 말대로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무 미군 같아서 결국 친구한테 직접 전화했어. 전화를 걸어서 지금까지 꾼 꿈 얘기를 다 해줬고 너무 이상하니까 야 네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놀다 가라 하고 설득을 했어. 결국 친구는 토요일날 휴가를 내고 대전으로 내려왔고 우리는 밤새 놀다가 친구 혼자 일요일 저녁에 서울로 다시 올라갔지. 근데 그날 밤 친구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 불길한 예감이 스쳐가지고 긴장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듣고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 친구 말로는 토요일 밤 10시에 사장이 퇴근하고 일요일 아침에 오락실에 출근했더니 도둑이 들었대. 금고가 털리고 오락기 덮개도 예리한 도구로 막 다 열려 있었고 기계 안에 돈통까지 다 털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친구의 알리바이를 위해 월요일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았고 다시 대전 내려오는 길에 소름이 돋아서 미친 줄 알았어. 만약 그때 내가 서울에 가서 친구랑 같이 오락실에서 밤새 놀고 있었다면 그 도둑들이랑 마주쳤겠지? 우리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도둑들이 그냥 도망갔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위험했던 건 확실했을 거야. 근데 나는 살아남았고 위험한 순간을 피한 건 확실하지.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해. 그 이후로 그 친구는 더 이상 그 오락실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됐어. 그리고 난 아직도 생각해. 그 꿈에서 친구가 날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살려달라고 친구가 나한테 신호를 보냈던 거 아닐까?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 끔찍한 꿈에 대한 이야기죠. 이 꿈이라는 게 너무 신기했죠. 같은 꿈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 꿈이 너무 희한했어. 새들은 내 머리를 막 쪼아대고 친구는 내 목을 잘라서 댕강댕강. 무당도 찾아가 보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친구랑 만나서 놀기로 한 그날 거기에 강도가 들었던 거죠. 혹시나 만약에 갔다면 강도한테 죽음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혹시 꿈이 잘 맞는 편이신가요? 저랑 어머니는 좀 꿈이 잘 맞아요. 제가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거겠죠. 잠에서 그냥 깼을 때 희미한 꿈 같은 건 잘 안 맞아요. 근데 잠에서 깼을 때 너무 선명한 꿈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다 기억나지 하는 꿈은 보통 다 맞아. 요즘에 꿈을 안 꿔서리라고 하시는데 꿈을 안 꾸는 게 건강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면 무조건 꿈을 꾼대요. 하지만 일어났을 때 그 꿈이 기억이 안 나야 된대. 그게 건강한 거래요. 꿈이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깊게 잠을 못 잤다 라고 합니다. 꿈은 무조건 꾼대요. 저도 신기했어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동티라고 아세요? 영화 파묘에 보면 동티라고 나오죠?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동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동티. 할머니가 우리 마을에 시집 오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일이래. 우리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당산나무, 정확히는 당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정말 엄청나게 컸대. 장정 5명이 팔을 쫙 벌리고 껴안아야 겨우 한 바퀴 돌아지는 그 정도?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냥 나무가 아니라 신성시 여겼지.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목사님 한 분이 내려오셨대. 딸이 몸이 좀 안 좋았거든. 요양도 할 겸 시골로 내려오셨다고 하고 같이 전도도 하시려고 온 거였대. 근데 종교적인 영향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이 나무에 제사 지내는 거 그걸 좋게 보진 않았던 모양이야. 한참 동안 나무를 계속 잘라야 된다, 아니다, 자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막 난 거야. 목사님은 저 나무 잘라야 된다, 지금 이게 미개하게 뭐 하는 거냐. 마을 사람들은 아니 그거 우리 마을에서 신성시하는 나무예요, 자르면 안 돼요. 계속 부딪혔던 거죠. 마을에 무당이 있었는데 그 무당은 나무를 자르면 동티가 날 거라고 막 계속 말리고, 목사님은 그런 거 다 미신이라고, 나무에 제사 지내는 야만적인 행위를 대체 언제까지 계속 할 거냐고 엄청나게 싸우셨대. 결국엔 목사님이 어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시켜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 거야. 그것도 낮에 자른 게 아니라 밤에 몰래. 당연히 마을은 난리가 났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결국 나무는 밑둥만 남기고 다 잘려나가 버렸어. 다시 붙일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새 나무를 심고 일단 그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지. 목사님은 그 일 이후로 마을에서 완전 왕따, 아싸가 되었고 사람들도 그 예배당에 잘 안 나가고 좀 그런 분위기였대. 뗀뗀했던 거지. 근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진짜 동티는 그 목사님이 아니라 그 목사님 딸한테 갔거든. 딸이 아프다고 했던 건 피부병, 아토피 계열이었는데 몸에 오돌토돌한 게 나고 막 간지러워서 긁는 그런 병이었다고 해. 근데 그게 계속 심해진 거야. 처음엔 관절이 접히는 부분에만 있었던 게 전신으로 다 퍼지기 시작한 거지. 읍내 병원을 가니까 계속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만 하고 약도 잘 안 됐고 차도가 아예 없어가지고 서울로 다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찰나 이 딸이 뱀한테 물렸어. 그리곤 죽었지. 벌건 대낮에 엄청나게 크고 흰 뱀이 스멀스멀 기어와서 딸 다리를 칭칭 감고 그 이빨로 꽉 물어버린 거야. 그리고 유유히 스멀스멀 사라졌대. 옆에 있던 신도분 말로는 딸도 그 신도 본인도 그 뱀을 본 순간부터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대.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서 물리는 그 순간까지 그냥 멍하게 보고 있었대. 뱀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지. 딸은 그 상태로 읍내로 가는 차 안에서 독이 막 퍼진 거야. 죽었던 거지. 할머니 말씀으론 목사님이 당나무를 잘라낸 그 동티가 딸한테 간 거라고 하셨어. 결국 목사님은 많이 고민하다가 굿을 받은 거야, 자기가. 그 후로 마을을 떠났어. 여기까지가 우리 할머니가 해주신 이야기야. 무섭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동티에 관한 이야기죠. 아니 왜 하지 말라는 걸 꼭 해가지고 굳이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종교도 다 괜찮거든. 근데 그 소수의 극성 맞은 사람들 때문에 이게 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도 뭐 성당도 불교도 전 다 거기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난 떠는 사람들 있죠. 유난 정도가 아니라 과격하게 전도하는 사람들, 지하철 가보세요. 막 뭐 불신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스님은 무슨 뭐 고기 먹고 스포츠카 몰고 다니고, 물론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아무튼 이 목사님은 좀 그 유난파였던 것 같아. 그래서 아니 마을에 그 야만적이게 나무에다가 죄를 지낼 겁니까? 언제까지? 베어내야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거 오래전부터 있었고 잘 모셔야 돼요. 아닙니다. 야만적입니다. 잘라야 돼요. 사람들이 막 말리니까 혼자 대 다수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밤에 몰래 사람들 시켜서 자른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한테 가야 할 동티가 안타깝게 딸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딸은 무슨 죄냐고. 딸은 가만히 있다가 요양차 그 시골로 내려온 건데 그냥 아토피일 뿐이었는데 그게 막 퍼지고 뱀한테까지 물려서 고통스럽게 죽었잖아요. 이 목사님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았는지 무서웠는지 자기가 굿을 받았대요. 목사인데 굿을 받았대. 그러니까 그 전에 제발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어야지. 무조건 내 말이 맞다.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사람들한테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신도들이 무서운 거야. 신념만 있고 그냥 안 보이는 거야. 다른 데가 그냥 그 말한테 씌우는 그것처럼 앞만 보이는 거지. 자기 말이 무조건 맞고. 야, 그런 사람이 가족 중에 한 명 있으면 얼마나 속이 터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흰 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인 존재였던 것 같아요. 뱀의 모습을 빌어서 온 그 나무에 깃든 영혼이었을까?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당산나무라고 하면은 그 마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 마을의 수호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 나무인데 아주 그거를 그냥 잘라버렸으니까 어우 열받아. 그쵸, 꼴 보기 싫죠. 아, 꼴 보기 싫어.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시리즈물입니다. 1편부터 7편까지 있고 각 편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가볍게 들으시고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1편부터 7편까지 달리면서 1편 끝나고 후기하고 2편 끝나고 후기하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 번씩 하고 이게 들으면서도 한번 몸을 풀어줘야 돼요. 몸에 피가 잘 돌게.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의 특징 1편. 나는 어릴 적부터 귀신을 보곤 했어. 어린아이, 중년 남성, 젊은 처녀, 아무튼 다양한 존재들을 봐왔지. 그래서 그런지 그들이 크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 귀신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따라오기 시작해. 정신력이 강하고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들한테는 들러붙지를 못해. 근데 우울하거나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한테는 엄청 잘 붙어, 이 귀신들이. 또 사주 중에 무당, 연예인, 예술가 같은 쪽은 귀신이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명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 영향도 더 쉽게 받아. 귀신은 영화나 TV처럼 입을 움직여서 말하진 않아. 텔레파시처럼 감정이나 자기의 의사를 직접 보내. 시각, 청각, 후각, 통증 이런 감각들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전달하곤 하지. 놀자, 외로워, 추워. 대부분은 무척 외롭고 고독해해. 그리고 인간이랑 귀신은 차원과 존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보일 땐 서늘하고 괴기한 느낌이 들고 실제로 보면은 순간 멍해져. 지금까지는 그냥 보이고 들리는 정도였어. 나도 무당사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 어느 날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을 갔어. 그 무당이 그러더라고. 너 우리 같은 운명이야. 곧 알게 될걸? 쎄 빠지게 고생하지 말고 그냥 살아. 그 말이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그리고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졌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디가 안 좋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막 온몸이 무너지는 느낌? 그때부터였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이게 시리즈물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 좀 짧았죠? 이런 짧은 이야기로 7편까지 있는 거고요. 사연의 주인공이 귀신이 보이는 어쩌면 무당 팔자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서도 나왔죠. 무당, 연예인, 예술가 한 끗 차이라고, 사주가.
저도 옛날에 연기를 했던 사람이어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타로 같은 거를 한 8년 정도를 했거든요. 봐줬거든. 예전에 심심풀이 같은 걸로 제가 요리주점하고 카페를 했을 때 손님들 한번 봐주곤 했었어요. 근데 좀 잘 맞췄는지 한 번 보러 온 사람은 없었어. 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또 보고 또 보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좀 무서운 기억 때문에 제가 타로를 안 봐요. 근데 혹시 모르죠? 우리 구독자들 모임을 제가 갖게 되면은 그때는 봐줄지도. 여기서 귀신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제목처럼 귀신은 입을 움직여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텔레파시처럼 자기 감정과 의사를 직접 꽂아 넣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리고 막 사랑받는 사람, 자존감이 강하고 행복한 사람들한테는 들러붙지 못하고 우울하고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 그런 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 붙는다고 하네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ADHD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검사를 받을 때 같이 받는 게 있더라고. 우울증 테스트인가? 그거를 받았는데 저한테 의사 선생님이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저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안 괜찮은 것 같으신데요? 그러니까 우울 점수가 만약에 50점이면은 49점이래요. 제가 48점인가 49점. 다른 데를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이 나와, 비슷하게. 저 안 우울한데요? 그래가지고 우울증 약은 말고 그냥 다른 약만 지어왔는데, 아무튼 정신적으로 힘들면은 병원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샜네요. 자, 그럼 바로 일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의 특징 2편. 몸이 아파지고 나서부터 다른 반응들이 오기 시작했어. 갑자기 평소에 먹지도 않던 음식이 막 먹고 싶어졌고, 기분이 무척 우울해지거나 아무 이유 없이 막 지나치게 화가 나기도 했어. 그리고 여자 다리를 보는 게 막 이상하게 좋다고 느껴지는 거야. 나 여잔데 여자 다리가 너무 좋아. 남자친구도 꼴도 보기 싫어졌고 결국엔 헤어졌지. 평소에 하지도 않던 행동들을 하게 되고 잠도 전혀 오질 않았어. 몸이 너무 이상한데 병원에서는 아무 진단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점집을 3군데나 찾아갔어. 근데 3군데 전부 똑같이 말하는 거야. 신 받아. 안 그럼 너 죽는다? 나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일도 그만두고 병원만 다녔는데 진짜 아무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점점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어했어. 특히 우리 엄마도 무당사주였기 때문에 가끔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그런 게 있었거든. 어느 날 자다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잠에서 깼어. 그때 본 건 덩치가 큰 검은 남자였어. 형체를 또렷하게 보긴 힘들었는데 자기가 불에 타서 죽었고 나랑 같이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막 보내는 거야, 텔레파시로. 나는 그냥 무시하고 다시 잠에 들었거든. 다음날 아침, 이번엔 아무 이유도 없이 막 서러워서 통곡을 했어. 내가 알고 보니까 살자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내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존재였던 거야. 그 여자가 내 몸에 들어와서 서럽게 울고 있던 거였지. 그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어.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내 몸. 그날 밤 자려고 누웠는데 그 살자한 여자가 나한테 텔레파시로 말을 하더라고. 내가 왜 죽었는지 보여줄게.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이번 이야기에서는 점점 심해지는 사연의 주인공이었죠.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인정을 못하고 받지 않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인생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송두리째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결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점집에서 너 신내림 받아야 돼, 우리랑 같은 팔자야,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안 받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아파진 거죠. 이걸 무병, 신병이라고 하죠.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 무병을 알면서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약간 조울증 같기도 해. 엄청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화가 확 났다가, 그리고 본인이 여잔데 여자 다리가 너무 좋은 거야. 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거야, 남자애들처럼. 그리고 남자친구가 어느 순간 꼴도 보기 싫어졌고 헤어지고. 아마도 이 사연의 주인공 몸에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신처럼 뭔가 자리 잡은 거는
남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 다리가 좋았고 남자친구가 꼴도 보기 싫어졌겠지. 징그럽지. 저도 남자가 다가오면 징그럽게 느끼듯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동성이 다가오면 좀 그런 것처럼. 점점 심해지는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자기 몸에 빙의까지 하게 되었죠. 주인공 자체가 빙의 체질인 건 알겠는데 신을 받으라고 하면 뭐 받을 신은 있는지 그 무당 좀 이상한디? 그쵸? 이 무당들도 정말 좋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아니면 허신, 가주라고 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이 잡기가 들어온 신도 있을 거고 무당도 있을 거고. 근데 그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신을 받아야 된다. 맞죠? 약간 끊는 타이밍이 마치 아침 드라마 같죠?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끊는 타이밍이.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의 특징 3편. 그 살자한 귀신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았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결국 아이까지 빼앗기고 이혼을 당했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죽으면 이 통증이 사라질 줄 알고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고통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계속 그대로였대. 말하면서 그 통증을 나한테 그대로 전달해줬는데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막하고 나도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녀는 그렇게 뛰어내리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물었지. 이건 언제까지 반복되는 거야? 그녀는 대답했어. 영원히. 나는 너무 불쌍해서 한참을 울었어. 그랬더니 그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네가 죽고 싶어 하니까 네 영혼이 살자한 귀신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절대로 살자 하지 마. 생각조차 하면 안 돼. 그녀를 보고 나는 살자라는 게 정말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짓인지 진심으로 깨달았어. 또 다른 귀신은 남자였는데 어떤 돌 위에 앉아가지고 누군가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지. 누구 기다리세요? 그는 말했어. 내가 사랑했던 여자를 기다려. 그녀가 여기로 올 거야. 내가 또 물었지. 얼마나 기다리셨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내가 그 정도면 이제 저승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는 대답했어. 그래도 영혼이 되어서라도 올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 아직도 안 오시는 걸 보면 그분은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이제 그만 보내드리고 당신도 그만 가세요. 그러자 그는 정말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또 한 가지를 깨달았어. 미련. 이 미련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사무치게 슬픈 건지.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살자가 자신을 살해하는 행위잖아요. 남을 살해하는 것도 정말 큰 죄지만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거, 어쨌든 죽이는 행동인 거잖아. 저승에서 엄청난 벌을 받게 되는데 보통은 영원한 그 루프 속에 갇힌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사연에서 나왔다시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마다 고통을 온전히 계속 받는 거고, 생각해보세요. 그 떨어지는 고통을 매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자 할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여튼 이야기가 짧고 듣기 편하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의 특징 4편. 한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는 다리가 6개인 말을 타고 왔는데 그 순간 직감적으로 이거 원기다 싶었어. 그녀한테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원한이 느껴졌어. 무섭더라고. 내가 조심스럽게 사연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 딸아이가 실종됐대. 그리고 얼마 뒤 경찰이 딸의 시신을 찾았는데 토막이 난 상태였고 부검 결과 장기가 꺼내졌었다는 거야. 근데 범인은 아직도 못 잡았고 그게 너무 분해가지고 화병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 더 끔찍한 건
죽고 나서도 그 범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였어. 나는 귀신이면 다 알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여자가 나한테 딸을 잃은 슬픔을 그대로 전달해 줬는데, 참고로 나 아직 미혼이야.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 후유증이 일주일은 갔어. 심장을 찢는 고통이라고, 하여튼 그 표현도 부족할 정도야. 영혼이 갈갈이 찢긴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 외에도 수없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을 만났어. 의외로 애인의 변심 때문에 살자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여자라서 그런지 살자한 남자들이 유독 많이 나한테 찾아왔고, 그들은 거의 다 생전의 모습이나 특징적인 복장, 예를 들면 제복 같은 거,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달란 듯한 그런 감정을 보내왔어. 그들 대부분은 후회하고 있었어. 정말 깊이. 얼마 안 지나서 전에 만났던 아기를 빼앗기고 살자한 여자가 꿈에 다시 나왔어. 근데 그 여자의 얼굴이 갑자기 내 친구 얼굴로 바뀐 거야. 깜짝 놀라서 깼지. 근데 놀랍게도 그 친구한테 바로 전화가 오는 거야. 깬 바로 그 순간. 내용은 이랬어. 너 아프다며?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자.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꿈이 너무 생생하게 떠올라서 결국 따라갔어.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 근데 난 전도하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믿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 뒤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 줄게. 이번 이야기 정말 특이했던 건 뭐냐면 그 원기, 다리가 6개인 말을 타고 왔다. 저승에서 이승으로 내려올 때 빌려주는 막 그런 말 같은 건가? 다리가 6개인 말 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승천을 못하고 떠도는 그 사람들을 태워주는 말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죽으면은 모든 걸 다 알게 된다 라고 했는데 모르는 상태인 거네. 자기 딸이 토막나서 죽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장기가 꺼내지고, 야, 그런 거를 겪으면은 화병으로 죽겠지. 범인을 못 잡으면은. 이해는 좀 가긴 한다. 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범인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떠돌고 있다는. 그래서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범죄자들은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돼. 북유럽 신화에서 오딘이 타던 말이 다리가 8개인데 그런 개념 아닐까요? 아, 그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오딘이 타던 말이 8개였구나. 우리 엄마 교회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렇게 했다잖아요. 8토막으로. 아, 맞다. 끔찍해. 2개는 아직 못 찾았대요. 헐. 그러니까 귀신보다 더 무서워. 야,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람을 토막내고 있을 수 있을까? 그게 악마 아닐까?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이야기로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의 특징 5편. 어느 날 밤 또다시 몸이 망치로 막 맞는 것처럼 아프고 목이 졸려오는 느낌이 들었어.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어. 그날 밤에 혼자 택시를 타고 무당을 찾아갔지. 그 무당이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 아무리 바락해도 결국 받아야 될 거야. 그냥 받아. 잠깐, 근데 너 뭐 했어? 할머니가 안 보이네? 너 뭐 했지? 그 순간 예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딱 떠올랐어. 혼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나왔지. 그때부터 정말 예수라는 힘이 있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신기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했고. 그 뒤로 내 몸은 조금 나아졌는데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어. 마치 내 몸에서 뭔가 옮겨간 것처럼. 나는 엄마가 아픈 건 정말 진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결국 내림굿을 받기로 했지. 사실 그동안 아플 때마다 굿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해서 모아놨던 돈을 다 날렸거든. 근데 내림굿은 2천만 원이나 하더라고.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 괘씸하고 억울했어. 그래서 인터넷으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봤는데 현직 무당의 귀신까지 떼준다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 이름이 뭐였더라? 생명치료 희망 쉼터였어. 우리 가족은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주까지 갔어. 스님이 나를 보자마자 고생했다 그러시더니 바로 이렇게 말하셨어. 그거
그냥 귀신이야. 신은 무슨.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신인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스님이 나를 딱 쳐다보시더니 너 남자구나 그러시더니 다시 말을 이으셨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이번 이야기에서 사연의 주인공이 교회에 갔다 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던 신이 엄마한테로 옮겨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엄마도 무당팔자였다고 했잖아. 근데 엄마한테 가는 건 내가 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럼 그냥 제가 받을게요 했는데 이 내림굿이 2천만 원이래요. 말이 2천만 원이지 그거. 야, 돈도 없으면은 신도 못 받네. 야, 세상 진짜 돈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 신 받는 거조차 2천만 원이 든다고요? 세상에. 그래서 찾다가 발품을 판 거죠. 어떤 스님을 알게 됐고 거기를 찾아가서 생긴 일입니다. 근데 이제 스님이 딱 보자마자 야, 그거 너 잡귀야. 무슨 신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나 봐요. 왜냐면 내가 기왕 신을 받기로 생각했는데 잡귀라고 하니까 좀 삔또 나가잖아. 그래서 저 신인데요? 라고 했더니 스님이 딱 보더니 너 남자구나. 테토녀였던 건가? 아니면 수염이 좀 났던 걸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신 거겠죠, 스님이. 그 잡기라고 한 게 남자 신. 아까 말했잖아. 왠지 내가 여잔데 여자의 다리가 좋아 보였어요. 남자가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때 이 사람 몸에는 남자의 신이 들어와 있던 거구나. 근데 스님이 딱 꿰뚫어 본 거죠.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좀 속상했겠다. 대놓고 너 남자구나 했을 때. 내림굿 엄청 비싸요. 진짜로 비싸나 보네. 궁금하니까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의 특징 6편. 스님께서 그러셨어. 하느님, 부처, 예수 빼고는 다 귀신이야. 높으신 분을 닮아가면 귀신은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지. 이번 일을 계기로 부처님 혹은 예수님을 만났음에 감사하렴. 그리고 나한테 수행을 권하셨고 그 비용은 빵원이라고 했어. 그냥 무료로 해주겠대. 솔직히 몇백만 원씩 부르던 땡중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처럼 느껴졌어. 내가 스님, 저 성당이 더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스님이 말하셨어. 그럼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교회엔 예수가 없고 절에는 부처가 안 계셔. 지금 종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야.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마음을 굳히고 성당에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정말로 그동안 막 알 수 없이 아팠던 그 몸이 거짓말처럼 나았어. 그래서 나는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믿게 되었고 그 뒤로는 또 다른 종류의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순직한 군인, 경찰, 독립운동가 같은 분들이었어. 스님 말씀으론 이분들은 좋은 상태에 계신 분들이래. 천국이라는 거 있잖아. 그게 장소가 아니라 상태라고 하셨어. 그분들을 보면 정말 숭고하고 감격스럽고 마음이 뭉클하면서도 기쁜 느낌이 들어. 실제로 좋은 향기가 나기도 했어. 그중 한 분은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20대, 30대 남자였는데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 특히 우주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 참고로 귀신들, 그러니까 아직 떠나지 못한 영가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은 이랬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희노애락을 겪었던 거,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못 먹은 것, 연애를 실컷 못 해본 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죽고 나잖아. 그럼 그런 게 가장 크게 남는데. 근데 천국 상태에 있는 영들은 그렇게 말했어.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이곳과 저곳은 그저 차원이 조금 다를 뿐이다. 그러니 후회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걸 느꼈어. 살아있다는 건 그 자체로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말이야.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신기한 게 좀 나왔죠. 그리고 이 스님이 좀 사짠가 싶기도 했지만 아니었어요. 정말 잘 보시는 분이었고 돈 안 받는다고 그냥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이런 종교인 분들은 참한 종교인 분들이고 요새는 난리도 아니죠.
딱 스님도 말하잖아. 요즘 교회엔 예수가 없고 절에는 부처가 안 계신다. 종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안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진짜 이런 극성 맞고 돈만 쫓아가는 종교인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정말 숭고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참 물을 막 흐리는 그런 미꾸라지 같은 것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근데 이 사연의 주인공은 절보다는 성당이 좀 편하겠다고 말했고, 스님은 흔쾌히 성당에 가,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보내준 겁니다. 근데 갔을 때부터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다른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악귀, 좀 안 좋은 거를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귀신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점점 상위 계층의 귀신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를 뜻한다고 스님이 말해줬죠. 그러니까 천국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순직한 군인, 경찰,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다 간 사람들은 천국 상태에 있는 거겠죠. 이제 그분들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하고 기쁜 느낌이 들고 좋은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반면에 악귀들은 근처에만 있어도 악취가 난다고 하잖아요. 정말 이 좋은 것들한테는 좋은 향기가 나나 봐요.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막 골머리를 썩히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못 먹은 거, 연애를 실컷 못 해본 거, 이게 죽어서 가장 미련이 남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요새 많이 그러는 것 같아. 좀 지나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머리를 너무 막 싸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그게 죽어서는 후회가 된다는 거지. 그냥 덤덤히 넘기면은 다 지나갈 일들을. 좀 특이한 건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못 먹은 거가 좀 후회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상황이 힘들어지면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식비입니다. 나는 식비가 제일 아까워. 뭐 맛있는 치킨 아니면 뭐 카레 다 좋아요. 먹을 땐 좋은데 그건 먹고 나면 사라지잖아. 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차라리 전자기기를 사고 그냥 매일매일 라면 먹는 게 낫지. 근데 죽어서는 그걸 후회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조금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지금은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죽어서 후회해도 되니까 지금은 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저는 옷값이 제일 그래요. 그쵸, 옷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쳐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1순위는 전자기기, 그 고양이 용품 이런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뭐 옷,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이렇게. 아니 그래도 잘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챙겨 먹겠습니다. 저희 그 곽두필의 시선 단체 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매일매일 그래도 오늘 뭐 하는지 사진 같은 거를 올리는데, 시간 날 때 그때 이제 제가 먹은 거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두필님 좀 제대로 된 거 드세요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요. 아직 지금 제가 생각한 위치까지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부터 이제 줄여 나가야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고, 저도 희망이라는 걸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그래도 항상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대망의 이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의 특징 7편. 이렇게 귀신도 정말 여러 종류가 있어. 기독교에서는 천사, 마귀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모습이 완전히 다르진 않았고, 감정이나 상태, 마음, 그리고 향기가 서로 달랐어. 독립운동가 영혼을 보고 내가 물어봤어. 가족을 버리고 싸운 게 그게 죄는 아닌가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건 먹이사슬처럼 냉혹하지만 그 또한 우주의 섭리라고. 그 결정 하나를 내리기까지 그들은 마음속에서 수많은 지옥을 겪었다고. 그 고통을 감내했기에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였어. 또 다른 영가들, 그러니까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살인 피해자,
병이나 사고로 단명한 사람들, 세상 물정 모르고 착하게만 산 사람들,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이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모두 보상을 받는다고 해. 그 감정을 나한테 그대로 전달해줬는데 금메달 딴 운동선수들과 가족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껴안는 그 마음 상태 있잖아. 딱 그런 느낌이었어. 예수도 부처도 실제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 그 자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서로를 아끼고 육신보다 영혼의 살을 찌우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했어. 모든 종교는 각자 나름의 일리가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야. 천국 상태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 그런데 인간이 이익을 취하려고 종교를 바꾸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말 같은 걸 함부로 떠드는 건 그저 돈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래. 특히 자기심만 옳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 예수와 부처를 욕되게 하고 그 의미를 망가뜨린 자들한테는 그에 맞는 대가가 반드시 따를 거라고 얘기했어.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아니야. 행복해야 천국에 간다고 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육체적 쾌락이나 물질적 과시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영혼의 행복, 기쁨, 남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상태를 말해. 이게 진짜 천국이고 이렇게 요약해서 나한테 전달이 된 거야.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진짜로 깨달은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지옥 상태의 귀신들은 내가 아파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자기 얘기만 해. 억울하다, 자기를 모셔주면 돈을 벌게 해주겠다, 뭐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그 말의 50%는 거짓말이야. 왜 50%냐고? 진짜처럼 보이게 속이기 위해서지. 걔네들끼리도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간질에 바쁘더라고. 반면에 천국 상태의 영가는 아무 연고도 없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마음을 보내줬어. 그러니까 달콤한 것, 화려한 것, 빨리 되는 것, 육적인 것들, 거짓, 의심, 교만, 미련, 후회, 분노, 이기심, 우울, 이런 것들은 일단 경계하는 게 좋아. 시련 뒤엔 반드시 기쁨과 보상이 온다.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 수많은 유혹과 고통을 이겨내야 하듯 그걸 견뎌내는 거랑 같아. 시련이 와도 너무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천국의 상태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로 이 귀신의 특징 시리즈가 끝이 났고 여기서도 참 교훈 삼을 그런 말들이 많았죠. 제가 몰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천국에 가는 방법.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행복해야 천국 상태가 된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 내 상태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 상태가 우울하고 그러면은 이게 천국의 상태가 아닌 거지. 반면에 너무 힘들었지만 내 상태가 행복하고 그런 상태면은 천국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 보자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에 타락한 종교인들,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 간다, 뭐 그 말은 다 돈을 벌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들은 죽어서 반드시 벌을 받는데요. 아이고 통쾌해라. 아무튼 시련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보상이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시다면은 좌절하지 마시고 보상을 받게 될 거니까 지금까지처럼 쭉 열심히 사시면은 언젠가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고요. 수다 떨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수다.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에서도 제가 모르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신선했습니다. 일산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일산이에요. 아쉬워라. 다음엔 더 준비를 많이 해오겠습니다. 지금 시리즈물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 하면은 새벽까지 막 뚫고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이건 다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더 카메라 앞에 가까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좀 부담스러우셨죠?
교훈도 있고 정보가 고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배운 게 많아요. 저도요.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영적인 거를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런 부분이 조금씩 있긴 한데 어느 정도 그 통일성이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것들이 큰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한 건 아니다.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밌는 이야기 더 많이 들려드릴 거고요. 저는 매주 수요일 8시, 토요일 9시에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톡방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네이버 카페도 들어와 주시고 가입해 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느껴요. 죽나 업보 그대로 받는 거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한 만큼 돌려받는 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만화책이 하나 있어요.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만화를 보고 제 길을 정한 그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을 잡아준 그런 만화라고 할까? 맞아요. 노사님 말씀해 주셨죠? 등가교환. 이 등가교환이라는 거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이만큼 돌려받고 내가 이거를 취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괜찮은 만화니까 애니로도 있으니까 근데 실사 영화는 보지 마세요. 저도 안 봤는데 쌉쓰레기래요. 실화 영화는 보지 마시고 만화책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애를 낳으면은 애한테 필독 도서로 제가 추천하는 만화들 다 먼저 읽게 할 거예요. 애들 막 책 읽어라 하면 싫어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만화책 같은 거 보게 하면서 그 내용도 좋다? 그럼 너무 좋죠. 일단 강철의 연금술사 진격거 필수죠. 필독 도서. 근데 원피스는 너무 산으로 가서 잘 모르겠어. 그 프랑킨가 뭔가 막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 그 로버트 나오고 나서부터 재미가 없어가지고 안 봤어요. 솔직히 진격거보다 나는 강철의 연금술사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저의 인생 멘토는 머털도사의 누더기 도사님인데 머털도사 진짜 재밌었는데 은비가비 배추도사 무후도사 알죠? 진짜 너무 재밌게 봤는데 지금 그거 리메이크 해주면 어떨까? 지금 봐도 재밌을 텐데 내가 만약에 투자자 제작사다 그러면 이거 투자한다. 이거 완전 돈방석에 앉는 걸 텐데 이걸 리메이크 해줘야지. 아기 공룡 둘리 지금 맞아. 아기 공룡 둘리 옛날에 봤을 때는 그 고길동 아빠 이름이 고길동 맞죠? 저 아저씨 왜 저래 막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너무 이입이 되는 거야. 얼마나 열받을까. 아니 구찌 디오리가 막 여기저기서 사고 칠 때 막 이러는데 걔는 막 마법을 부리면서 호잇 하면서 막 이상한 장난 다 치잖아요. 이야 고길동 재평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내심이 끝내주는 사람이야. 맞아요. 공감돼요 길동씨. 나이 먹으니까 둘리 패거리들 아주 그냥 개 막장 그 잡채죠. 맞아요. 진짜 막장이야. 범죄자들이야. 둘리가 나랑 동갑이던가? 둘리가 몇 년생이죠? 인터넷에 치면 둘리 몇 년생인지 나올 텐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보시면은 귀 보이세요? 귀? 몰랐죠 여러분들? 지금 디오리 앞에 앉아 있어요. 몰랐죠? 귀 보이죠 지금? 잘 보세요. 안 보이시려나?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주인 행세하는 둘리 진짜 강도예요. GTA 그 자체. 둘리는 83년생이요. 그럼 둘리가 저보다 형이다. 저도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해와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은 말벌 아저씨로 해주세요. 고양이 아저씨로 바꾸죠. 고양이 아저씨. 이야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잘 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찌들 잘 자요 해. 너 왜 째려봐? 두찌 누나 형들 잘 자요.
디오리 잘 자래. 세나 누나가 잘 자래. 로사 누나가 잘 자래. 요닝 누나가 잘 자래. 안녕히 주무세요. 갈게요.